안녕하세요. 달이 참 아름답네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출판사 책이 있는 풍경에서 출판한 저자 나코시 야스후미 고뇌미 온 김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집단을 살아간다.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은 이대로 좋을까? 이 생각은 딱히 방황기에 접어든 청소년이나 하는 고민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민할 때가 있다. 평온하게 잘 살아가던 사람도 어떠한 계기로 인생의 벽에 부딪히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라는 깊은 공허감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공허감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하고 안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일찍이 우리 조상이 겪었던 것처럼 굶어 죽거나 맹수에게 공격당해 죽을 위험은 거의 없다. 이 정도로 풍족하고 안전한 생활은 수렵 활동을 한 우리 조상은 물론이고 불과 50년 전을 살던 사람들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가 풍족하고 안전해질수록 우리는 사회와 인간의 관계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현대인은 식량을 확보하지 못해 굶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대신 가족이나 친구 또는 애인이나 직장 동료처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공허감은 이런 시대 변화에 따른 감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는 내용은 특별할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왜 가슴속에 이처럼 깊은 공허감을 품고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보여줄 것이다.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다. 옆 테이블에 양복 차림을 한 회사원 4명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30, 40대 정도로 조금 전에 큰 프로젝트를 마쳤는지 웃으면서 업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이야기 중에는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어느 동료에 대한 험담도 있었다. 험담의 주인공이 A씨라고 해보자. A씨는 우수한 인재이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도중에 A씨가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서로가 합심해서 A씨를 견제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때 내가 신호 보낸 거 눈치챘어? 당연하지. 그래서 A씨가 나서지 못한 게 내가 막은 거잖아. 맞아. 절묘한 타이밍이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웃는 4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그들의 끈끈한 동료애를 느낀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을 새삼 깨달았다. 분위기를 살핀 후에 서로 합심한다. 내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용히 있어야 할 때는 조용히 있고 말을 꺼내야 할 때는 적당히 말을 꺼내야 한다. 의문사항이 있어도 일단은 동의하는 척 하면서 상대방의 표정을 살펴야 한다. 이렇게 말로 정리하면 그리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기에는 매우 섬세하고 수준 높은 의사소통 기술이 요구된다. 이것은 회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나 또래 자녀를 둔 엄마들의 모임인 이른바 맘친구와 나누는 대화에서도 이런 독특하고 섬세한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다.
그 기술이 어느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모두에게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기술이 요구된다. 수준 높은 의사소통 기술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가 그것을 당연하게 요구할수록 사람은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다. 나는 10수년 동안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했다. 대학병원에서 나온 후에는 개인 클리닉을 개업해 매일 수많은 환자를 진찰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직장 동료나 가족, 그리고 친구와 나누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의해서 사람들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매우 섬세한 균형 감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는 평범한 인생을 보내는 것조차 어렵고 피곤해졌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지구 반대편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수 있고 SNS를 통해 유명인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풍족한 연결고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치유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공허감을 더욱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애인과 싸우지 않도록, 상사에게 혼나지 않도록,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대한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다. 물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다. 친구나 애인,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의 인간관계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우리의 마음은 원만한 인간관계만으로 풍족해지지 않는다. 일로 인정받거나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파티를 열면 표면적으로는 마음이 풍족해질 것이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공허감은 완전히 해소되진 않는다. 인간관계에 막대한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내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무언가를 놓쳐버릴지도 모른다. 인간관계가 인생의 전부가 되면 현대인 특유의 불행이 발생한다. 이것은 내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오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다. 혼자 있는 시간, 솔로 타임을 되찾자. 우리는 가끔 일상 속에서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깊은 공허감을 느낄 때가 있다. 그 공허감은 인간관계로 지치고 피곤해졌을 때 찾아온다. 이렇듯 가슴에 깊은 공허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인 솔로타임을 가져보라고 말한다. 솔로타임이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잠시 벗어나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 방법만으로도 가슴속에 자리 잡은 깊은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20, 30대 시절 내 일에 가끔 회의를 느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내가 좋아하는 공원에 가서 혼자 멍하니 시간을 보내곤 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느긋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이상하게 기분이 편안해지고 조금은 의욕이 생겼다. 정신건강의학과 구급병동에서 일하던 당시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런 긴장감에서 나를 해방시켜준 귀중한 시간이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직장 동료와 친구, 애인과 가족 등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이를테면 커피숍에서 1시간 정도 책을 읽는 것도 좋다. 집이나 회사에서 나와 목적 없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시간이 허락된다면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도 솔로 타임을 보내는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다. 우리의 사고와 감정은 인간관계나 주변 환경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있는 공허감을 지울 수 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이나 일상적인 환경에서 가끔 떠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시간은 평소와 다른 사고, 평소와 다른 감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우리는 모두 집단을 살아간다. 현대인들은 모두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회사원도 가정주부도 어린아이도 모든 자신만의 집단을 가지고 있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나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 이치로도 자신만의 집단을 갖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집단이라고 하면 사바나의 얼룩말이나 목장의 양떼가 떠오른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집단은 동물들이 만들어낸 이런 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거대하고 수준 높고 게다가 무의식적이다. 물론 사회나 가족, 국가나 지역도 집단이지만 남과 여 또는 초년과 장년이라는 사회적인 특징도 집단의 일종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라는 집단에 소속된 하나의 국가다. 우리의 마음은 무의식 중에 항상 집단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집단은 그 무리 안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다양한 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습관을 요구한다. 일, 사랑, 양육, 가족애 등 우리의 행동은 크든 작든 집단의 가치관에 항상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모든 행동을 자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소속된 집단의 가치관이나 습관에 의해 행동한다. 여자가 예쁜 옷을 입는 것도 남자가 강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모두 소속된 집단의 습관에 따른 결과다. 일하는 것, 인사하는 것,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차례를 지키는 것,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평범한 행동들 모두 개인의 자유 의지라기보다는 집단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집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데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읽어봐도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서 혼자 생활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인도에서 보낸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는 프라이데이라는 친구와 함께 생활했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온 로빈슨 크루소는 다시 그곳에 쉽게 적응했다. 그 이유는 그가 조난당하기 전에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인격과 능력 그리고 성격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즉, 오랜 세월 무인도에서 생활한 로빈슨 크루소조차 집단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었다. 따라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단 안에서 보내는 우리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집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단에서 벗어나 솔로 타임을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차츰 설명하겠다.
우선 여기서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혼자 있는 시간, 즉 솔로 타임을 가지면 집단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회사나 가족, 친구나 애인, 국가나 사회처럼 나를 둘러싼 집단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구속하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감의 정체가 점점 선명해질 것이다. 집단에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인간이 만든 집단은 환상에 기초한 것이지만 개개인에게는 현실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에서 버려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그러나 인간의 집단이 본능이 아닌 환상에 기초한 이상 우리의 집단은 계속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집단에서 버려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여러 집단에 속해 살아간다. 특히 근대 이후에는 가족과 사회, 회사 등 동시에 여러 집단에 속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이렇게 다양한 집단에 동시에 속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집단은 본능이 아니라 환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의 신분이 고정된 사회에서는 농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농민으로 지내야 했고,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귀족으로 살아야 했다. 그러한 시대의 사람은 집단 한 개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사회에서는 마음대로 집단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집단을 바꿀 필요도 없었다. 근대 이후로 들어와 사람은 직업이나 배우자, 상황에 따라서는 거주하는 나라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그 자유를 얻은 대신에 우리는 하나의 집단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일에서 성공하고 친구와 가족과 애인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예술과 취미활동을 활발하게 즐기는 사람이라도 정작 자신은 공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집단이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 거기서 버려질지도 모른다고 마음속으로 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로 들자면 전직이나 퇴직, 주부를 예로 들면 자녀의 독립이 그러하다. 즉, 삶의 모습이 바뀌면 내가 소속된 집단도 바뀌게 되어 있다. 은퇴 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은 회사라는 집단에서 멀어졌기 때문이고, 자녀가 성장한 후 엄마로서의 삶이 사라졌다는 것은 자녀가 가족이라는 집단에서 멀어져 더 이상 엄마의 자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가치관과 감성이 변해서 집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딱히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같은 일을 10년, 20년 반복하다 보면 일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있다. 그리고 무언가의 성공을 이루고 나면 매우 소중했던 사람이 하찮아지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성장과 성공은 집단 안에서 내 위치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집단 안에서 내 자리를 빼앗기도 한다. 우리는 근대화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얻은 대신에 집단 안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자리를 빼앗겨 버렸다. 문득 인생에 공허감이 찾아온다면 그 공허감은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린 노력이 집단이라는 파도에 의해 힘없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일 것이다. 과잉 적응과 현대인. 회사에서 출세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렇듯 우리는 집단 안에서의 자기 실현을 꿈꾼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집단을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가족과 회사라는 집단 안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충실한 인생을 보내는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회사나 가족, 친구나 애인이라는 인간관계는 집단 안에서 내 자리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매개체다. 그러나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집단 안에서 내 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가족이나 친구, 회사나 사회라는 집단은 우리에게 다양한 역할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우리는 집단 안에서 그 역할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내 자리를 넓혀간다. 일이나 자녀 양육처럼 집단 안에서 이루는 자기 실현은 상대방에게 커다란 행복감을 안겨준다. 그러나 우리는 집단의 요구나 다른 사람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집단의 요구와 기대에 맞추려는 심리를 나는 과잉 적응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좋아하는 이성에게 모든 걸 쏟아부은 후 지쳐버린 사람,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이것은 모두 집단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는 과잉 적응의 예다. 나는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신이 과잉 적응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잉 적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그리고 과잉 적응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병적으로 노력한다. 블랙 컴퍼니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얼마나 혹독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특히 현대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가치관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 가치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한 시대가 이러한 가치관을 강요하면 인구 전체가 과잉 적응에 빠질 위험이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추려다가 정작 자신이 망가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다가 내 몸과 마음이 망가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망치길 바란다. 인간은 본래 어떻게 살아도 사라진다. 이것이 인생의 대원칙이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도 내가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에서 벗어나자. 인간은 본래 어떻게 살아도 사라진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인가 하고 말이다.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은 확실히 바람직한 삶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딱히 없다.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필요가 있다.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인간관계에 쏟아붓는 사람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다. 지금 자신의 스케줄표를 한번 바라보길 바란다. 거기에 나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일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약속까지 포함해
온전한 나만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를테면 금요일에 잡힌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약속은 정말 내가 바라서 잡은 약속일까?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잡은 약속은 아닐까? 매일 직장에서 하는 일은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일까? 아니면 상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일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 스케줄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스케줄표에 잡힌 그 약속들은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잡은 약속이 대부분일 것이다. 일본의 열차는 정확한 시간표대로 운행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열차 도착 시간이 1, 2분만 늦어도 승강장에서는 사과 방송이 흘러나온다. 이는 일본에서는 당연한 풍경이다. 그런 나라는 전 세계를 둘러봐도 아마 일본뿐일 것이다.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는 나라별 순위를 꼽으면 일본이 1위를 차지할지도 모른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회사를 간다. 정해진 시간에 점심을 먹고 늦지 않게 회사로 돌아온다. 일이 끝나면 친구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달려간다. 집단 안에서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본인의 삶은 마치 시간표대로 운행되는 전철과 같다. 표면적으로는 스케줄표에 빈 공간이 많아도 마음속 시간표가 빼곡한 이들도 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다음에 만나면 꼭 싫은 소리를 한마디 해야겠어. 이처럼 혼자 있어도 머릿속에는 직장 동료나 선배 또는 가족이나 지인이 한 말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나만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속 시간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솔로 타임은 어느 곳에 사는 누구이든 상관없이 모든 현대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때때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솔로 타임이 인생의 생존 전략이 되어줄 것이다. 방전된 에너지는 혼자 있을 때 충전된다. 집단 안에서 방전된 인생의 활기는 집단 밖에서 충전된다. 이 말은 인생의 철칙이나 마찬가지다. 직장 동료에게 상처받았다면 회사 밖에서, 가족에게 상처받았다면 집 밖에서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상처받았을 때는 가볍게 등산을 하거나 꽃이 피어있는 공원을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주말 농장을 하는 직장인도 늘어났지만 집단에서 잠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주말 농장도 솔로 타임을 만끽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굳이 주말 농장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전원이 켜지면 우리는 SNS를 통해 습관처럼 집단의 분위기를 읽으려고 한다. 이처럼 회사나 집 근처에서는 일이나 가족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평소에 내가 자주 가는 장소나 분위기에서 벗어나면 집단 안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 만약 도심에 사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있는 공원에 가거나 흙과 물이 많은 자연을 찾아가는 것도 솔로 타임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조용한 절을 가보는 것도 좋다. 나는 작은 절에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절이라는 무의 세계를 걷다 보면 집단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가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마음속 공허감은 절대 다른 사람이 채워주지 못한다. 누군가가 치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결국 치유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집단 안에서 받은 상처를 집단 안에서 치유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집단 안에서 받은 상처는 집단 밖에서 치유해야 한다.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 일상을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집단 안에서 피폐해진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인생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청소를 할까, 여행을 떠날까? 익숙하고 정든 집단에서 벗어나 마음의 벽을 허물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일시적으로 집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단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혼자서 며칠, 가능하면 3박 4일 이상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그러면 아마 여행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소 고민했던 일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 것이다.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과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다. 여행을 떠나면 우리는 평소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평소와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옷이나 가구, 식사 등 나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여행을 떠나면 우리의 몸은 평소 익숙한 인간관계나 다양한 물건에서 멀어지고 전혀 다른 사람과 물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그 결과 우리의 의식은 자연히 집단 안에 있는 나에서 멀어지게 된다. 열차의 창밖을 바라보는 여행자의 표정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철학자와도 같은 엄숙한 분위기가 흐른다. 어딘가 사색적이고 다소 긴장감이 떠돌기도 한다. 그것은 무의식 중에 일상생활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눈앞에 펼쳐진 미지의 풍경, 평소와는 다른 바람 냄새, 그러한 것을 느끼는 동안에 사람은 집단에 사로잡혔던 신체의 감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인류는 농경과 정착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수백만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채집 활동을 해왔다. 채집 활동이란 여행하는 생활이다. 즉, 사람은 수백만 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생활한 것이다. 이렇듯 여행은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우리 조상이 농경을 꿈꾸고 정착 생활을 시작한 무렵부터 집단에 심리학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행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 하고 있는 일과 아직 어린 자녀를 놓아두고 떠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돈과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는 청소를 추천한다. 청소는 심리학적으로 여행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 여행과 청소에는 커다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다. 미니멀 라이프든 정리의 마법이든 청소의 요점은 버리는 것에 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은 우리 방에 있는 많은 물건을 잠시 버리는 것과도 같다. 그리고 청소도 버리는 행위다. 여행과 마찬가지로 청소도 물건에서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책장에 꽂힌 책, 주방 선반의 그릇, 옷장 속의 옷,
말 그대로 우리는 24시간 동안 많은 물건에 영향을 받는다. 방에 놓인 수많은 물건은 우리 자아의 기반이기도 하다. 따라서 물건을 버리기란 의외로 쉽지 않다. 그러나 크게 마음먹고 물건을 버리면 우리는 기존의 나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다.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은 내 정체성 일부를 버리는 것과 같다. 오랜 시간 이동하며 지내온 채집 민족에게는 소유물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들의 소유물이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건뿐이었다. 그러나 한 곳에 정착하고 소유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수많은 물건에 다양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그만큼 정체성도 강해졌다. 그 결과 우리는 변화하기가 어려워졌다. 소유물이 적은 야생동물이 인간처럼 우울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줄어들면 보다 가벼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인생은 순간으로 결정된다. 인생의 전환점은 매 순간마다 찾아온다. 편도 2차선 도로를 운전할 때를 떠올려보자. 속도는 시속 50km. 내 차 앞과 뒤에는 다른 차들도 있지만 길은 그다지 막히지 않는다. 이윽고 사거리가 나온다. 왼쪽으로 가려면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오른쪽으로 가려면 차선을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한다. 그대로 직진을 한다고 해도 내 앞에 있는 차의 움직임과 방향 지시등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뜻밖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순간적인 판단을 반복한다. 순간적 판단에는 망설일 시간이 전혀 없다. 잠깐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일 정도로 모든 일을 끊임없이 순식간에 판단해야 한다. 만약 멈칫하거나 순간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앞에서 집단을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전철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은 전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동차 운전과 비슷하다. 우리의 일상은 순간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순간 화를 느끼게 되는 때가 있다. 그때 지금 나랑 장난해? 라며 화를 낼지, 화는 나지만 그 기분을 억누를지,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다른 화제로 돌릴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크게 바뀐다. 그 중요한 판단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몇 초에 불과하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매 순간마다 사거리에 다다른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오른쪽 길을 선택할지 왼쪽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대로 직진할지 그 선택에 따라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듯 찰나의 선택들은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 중요한 결단일지도 모른다. 인생은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전철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핸들을 쥐고 운전하는 자동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란다. 감정에 이끌리는 삶이란 내 자동차 핸들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처럼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물론 어린아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핸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쥐어야 한다. 우리가 순간의 판단과 행동으로 얻은 것 또는 잃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생의 흐름이다.
오른쪽 길을 선택할지 왼쪽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직진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운의 흐름과 힘의 흐름이 크게 바뀐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은 순간에 지배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사소한 행동처럼 보여도 그 행동에는 운명을 바꾸는 힘이 깃들어 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한순간을 놓치면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에는 매 순간마다 전환점이 있다. 그리고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과 잘 풀리지 않은 사람은 그 찰나의 순간으로 결정된다. 아침에 승부를 보자.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침 시간, 즉 오전에 승부를 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아침 시간대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그날 하루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매일 아침 5분 정도 일찍 일어나 체조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에 따라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그것이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때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아침형 인간이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미팅이나 새벽 공부처럼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침에는 오후보다 몸과 마음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따라서 아침형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봐도 합리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미팅이나 공부는 반드시 아침에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만나 정보를 교환하는 집단의 시간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오후로 미뤄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컨디션이 가장 좋은 아침 시간대에는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정리하는 솔로 타임을 가져야 한다. 아침에 솔로 타임을 가지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보라. 그러면 그날 하루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의 솔로 타임은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한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참고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아침 습관을 소개하겠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정성껏 움직인다. 몸이 부드럽게 움직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이다. 몸이 충분히 부드러워지면 다음 30분 정도는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렇게 말하면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1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며 놀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몸과 마음 상태를 하루 종일 좋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처럼 아침에 1시간을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데 사용해 보길 바란다. 아침에 갖는 솔로 타임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하루를 상쾌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어준다. 밤의 유혹과 아침의 상쾌함.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침 시간대를 보내는 방법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침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밤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밤에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일찍 잘 필요가 있다. 몸과 마음의 상태를 좋게 만들려면 야식과 술은 피해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밤중에 야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 이튿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없다. 또한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자는 행동은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유익하지 않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몸을 움직이지도 명상을 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물론 술 생각이 날 것이다. 나도 가끔은 밤늦게까지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늦게 잔 다음 날에는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렇게 무거운 몸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밤늦게 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늦게 잔 다음 날 몸이 무거운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장이 쉬지 못했기 때문이다. 간이 맥주 한 잔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약 3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실 경우 그만큼 내장의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잠든다면 적어도 저녁 9시 이후에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나 술은 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 좋은 공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상쾌함이 밤에 음식을 먹지 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습관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이 당연해진 현대 사회에서 야식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침에 느껴지는 상쾌함을 몸으로 기억해두면 그 유혹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다. 밤의 유혹을 참는 것보다 아침의 상쾌함을 기억하는 편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지름길이다. 공복감을 즐기면 다이어트도 즐거워진다. 늦은 밤 술이나 야식을 먹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 좋은 공복감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이 기분 좋은 공복감을 순수한 공복감이라고 부른다. 순수한 공복감은 정신적인 만족감으로 이어진다. 공복감과 만족감을 반대어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람은 원래 채집 활동을 하는 동물이었다. 따라서 배고플 때 힘이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논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공복은 괴로움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공복감의 다양한 감정을 연결시킨 결과다. 사람들은 흔히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는 말을 한다. 이처럼 우리는 배고프지 않은데도 눈앞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배고프다라고 느끼게 된다. 또한 반대로 일에 집중하다 보면 배고픔을 잊기도 한다. 이렇듯 식욕이나 공복감에는 다양한 감정이 깃들어 있다. 물론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혈당이 내려가고 그 결과 뇌는 우리에게 배고프다, 밥을 먹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이것은 생리학적 수준의 식욕이고 공복감이다. 우리가 느끼는 배고프다 또는 배부르다라는 감각에는 다양한 감정이 숨어 있다. 그 감정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이기도 하고 이 시간에 밥을 먹지 않으면 이따가 배고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기도 하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은 공복감의 숨은 감정을 하나씩 파헤쳐 보기를 바란다. 그러면 생리적인 공복감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듯 감각과 감정을 분리해 나가면 서서히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공복감에서 감정을 분리시키면 공복감은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된다. 공복과 분노나 불안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눈덩이처럼 점점 부풀린다. 그 감정들을 하나씩 분리하면서 공복감을 지워나가 보자. 이렇게 감정을 분리하면 순수한 공복감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순수한 공복감은 평소 우리가 배고플 때 느끼는 괴로움과 고통과는 전혀 다른 기분 좋은 감각이다. 나는 가끔 이 순수한 공복감을 맛보기 위해 저녁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오후 12시에 점심 식사를 한 후 저녁 식사는 건너뛴다. 그러면 이튿날 아침 8시까지 거의 20시간 정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게 된다. 중간에 물이나 야채 주스 등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그다지 무리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저녁을 건너뛰는 것만으로도 신체 감각에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다. 정신적으로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이 방법을 꼭 추천한다. 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 활동에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식에 변화를 주면 신체 감각이 변하고 그 결과 마음 상태도 크게 바뀌게 된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나 저체중인 사람에게는 간헐적 단식도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공복감에서 감정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칼로리가 낮은 음식만 섭취하면 공복감과 보다 섬세하게 마주할 수 있다. 그러면 분노, 불안, 초조라는 감정이 공복감에서 분리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공복감을 활용한 솔로 타임을 보내는 방법이다. 수면과 마음의 관계. 요즘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물론 쉽게 잠드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극심한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한 후에 수면제를 복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이 건강한 수면은 아니다. 수면의 중요한 역할은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푸는 것이다. 따라서 잠자는 시간에 굳이 집착할 필요는 없다. 또한 수면은 배움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배움의 한계를 넘기 어렵다. 배움의 씨앗은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언가를 배웠을 때는 적어도 일주일 또는 몇 달이 지나야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 특히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깊은 깨달음이나 지혜는 결실을 맺는 데까지 더욱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한 배움은 단순히 A는 B라는 기호적인 지식이 아니라 다수의 요소가 결합된 지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 높은 배움일수록 그 가치는 뒤늦게 발휘된다.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는 무언가 대단한 것을 알았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한 기분이다 하는 애매한 상태가 한동안 지속된다. 이렇게 애매한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 사람에게 표면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나면 아, 그때 느낀 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그 모습이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결실이다. 수면은 배움의 결실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배운다. 그러나 그때 배우는 것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배움의 폭은 자고 있을 때 넓어진다. 난쟁이와 구두방 할아버지라는 그림 형제의 동화가 있다. 구두방을 운영하는 노 부부는 구두가 팔리지 않아 매일 밤 괴로워하며 잠을 청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구두방에 가보니 새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 구두는 매우 비싼 값에 팔렸다. 노 부부는 구두를 판매한 돈으로 가죽을 사서 또 새 구두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다음 날에도 구두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부부가 밤에 몰래 구두방에 가보니 거기서 난쟁이들이 구두를 만들고 있었다. 노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구두방에 와서 구두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난쟁이의 구두가 인기를 끌면서 노 부부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고 있을 때 우리의 뇌는 깨어 있을 때와는 다른 논리로 움직인다. 이 동화에 등장하는 난쟁이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움직이는 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노 부부가 자고 있을 때 난쟁이들이 구두방을 찾아와 구두를 만들어 준 것처럼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난쟁이들은 우리 뇌에 찾아와 배움을 지혜로 만들어준다. 난쟁이의 움직임은 깨어있을 때 움직이는 논리와는 전혀 다른 지성이다. 이 지성이 움직일 때 우리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인간에게는 수면이라는 솔로 타임이 꼭 필요하다.